한 달 반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어요. 2년 한 몇 개월 뒤에 100만 부 돌파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된 거죠. 가짜 장충차는 제가 잡기도 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알고 그 소설을 내 얘기를 그대로 썼냐 이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닌데도 네. 제가 계엄사에 끌려갔었는데 나는 굴복하기 싫어요. 거기서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쓰겠습니다. 말은 했거든요. 이겨내려고 이제 인간시장을 또 시작했던 것이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인간시장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셔서 이제 또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네. 방송인. 네. 부부만세라는 프로에서 예. 영원히 잊지 못하는 몰래카메라.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몰래카메라가 그 1차로 전체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1위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제 다 살아계신데 그때가 그 몰래카메라가 약간 그 인기도가 좀 떨어질 때였어요. 그게 MBC 고위층에서 아마 그랬답니다. 김아무개를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만나면은요, 최수정 또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그 몰래카메라 진행하던 이경규. 이경규. 예. 이 두 분을 만나면은 제가 농담으로 그래.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그냥 안 둬. 내가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선생님 우리 못 건듭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한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이 모시는데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본인이 김홍신이래요. 김홍신이라고.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그때 김홍신 얽힌 얘기를 해달라니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갑자기 끊고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PD가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혼을 내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 저 PD가 자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갑다 했죠. 그래서 약간 이상한 부부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히트가 뭐 있느냐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 자꾸 왔더니 뭐 두드리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럼 고스톱 했단 말이냐고. 그랬더니 고스톱 했다는 거예요. 뭐 그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본 게 그럼 제일 많이 딴 게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거 알고는 못 속습니다. 어쨌든 부부만세라는 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들의 이제 뭐 애환을 얘기하셨던 프로인데 기억에 남는 부부들이 좀 있으셔요? 그 사람들이 물론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부부들 보면은요 되게 방송국에 와서는 서로 이렇게 칭찬도 하고 좋아해요. 그리고서 이제 흠집을 하나쯤 이렇게 탁 집어내거든요. 갈 때 보면 싸워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결국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강연할 때도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하면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울 보고. 근데 부부는 결국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하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뢰, 정 이런 걸로 그 지속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굉장히 명언입니다.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긴다. 부부는 사랑을 시작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어쨌든 뭐 우리 김홍신 작가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작품 쓰신 게 100권 뭐 훨씬 넘잖아요. 예, 그 논산에 김홍신 문학관이라고 생겼어요. 네네. 후배가 10몇 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 72억 원을 무려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논산의 김홍신 문학관을 생존 작가 문학관으로는 지필관까지 포함해서 아마 세계적
대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진열을 하기 위해서 책을요. 제 책을 정리를 했더니 그래서 136권을 썼더라고요. 136권이요? 예, 예. 그럼 그 중에 그래도 좀 나만의 작품이 좀 있을까요? 물론 다 소중하시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아무래도 인간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제가 국회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두고 무려 3년간 두문불출하면서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만 글을 쓰거든요. 이 워드를 못 해요. 원고지로 12,000장을 두문불출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20매 이상 거의 쓰고, 그 다음에 거의 7, 8개월을 수정 작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갖 병을 얻었어요. 머리칼 빠졌죠. 허리 못 쓰게 됐죠. 지금도 가끔 마비 증상이 와요. 쭉 올라가서 여기 왼쪽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소설 끝나고 나서 트라우마가 왔어요. 그래서 소설을 7년간을 못 썼습니다. 소설을 쓰려고만 먹으면은 그때의 그 공포 있죠. 이게 와가지고 7년간을 소설을 못 썼던 것들. 그래서 대발에는 잊어버렸던, 우리가 포기했던 고구려 의유의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고구려처럼 당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영토를 크게 넓혔던 그 기록이 우리 역사에는 한자도 없고 전부 당나라의 신당서, 구당서, 책부원부 같은 중요한 그 국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서 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쓰고 나서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황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DNA가 지금 우리에게 넘어와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대발해가 거의 8년 정도 그렇죠. 집필하신 자료를 모은 것은 네. 이제 물론 이제 소설을 쓰면서도 모았지만은 자료를 모은 건 전체가 한 8년 되고, 그 중에 후반전에 3년은 글 쓰고 자료 모은 건데, 후반전 3년은 자료 모은 거는 좀 적고 이제 거의 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자료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한 500여 종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쓴 것이죠. 그때 제가 그걸 쓰고 중국, 러시아 이런 데 취재 다닐 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관급 보직을 맡아달라. 2번이나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신 나는 나는 이 소설을 끝내겠다. 중간에 나 이제 포기해야겠다 생각 이런 적은 없으세요? 왜 없어요? 여러 번 있었죠. 너무 몸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드니까 내가 이걸 하면 뭐라나 포기하자, 이런 걸 몇 번을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러시아에서 러시아 극동대학 박물관에 있던 발해 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극동대학이요, 러시아에서는 가장 발해 유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 학장을 만나가지고, 이거 우리 조상 거니까 나 몇 점만 달라. 죽어도 안 된대요. 자기는 그걸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근데 연해주에 대통령 특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지사도 있지만 특사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직접 받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데 등치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 제가 담판을 했어요. 근데 술을 그분이 러시아 술 뭐죠 그게? 보드카. 네. 저는 그렇게 술이 세지 않는데 그걸 같이 계속 마셨어요. 이기려고. 그래놓고서 제가 담판을 한 게, 우리 조상 거니까 그거 좀 달라. 그랬더니 고개를 짜웃짜웃하더니 그거 몇 개 주쇼?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걸 잘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학장이 있었으니까 봐라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가지고 들어오는데 1년이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국심도 강하게 작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발해 취재를 하면서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 우리 민족은 허약해서 그다음에 착해서 계속 공격만 받았다. 그랬는데 실제 가서 고구려 발해 공부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발해 같은 나라는 그 쳐들어가 가지고요. 당 현종 있죠. 양귀비 신랑. 당 현종을 놀래키고 산동반도를 다 뺏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역사적 근거가 중국 기록에 다 남아 있단 말이죠. 거란사에도 남아 있고 일본사에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왜 없어졌느냐? 그들이 다 국소고 있죠. 국소고를 불태우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피가 끓으면서 우리 조상의 웅온한 피가 그 DNA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남북 통일만 평화적이고 따뜻하게 통일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소설 쓰시는 소설가 입장에서 정치인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 국회에서 반응이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 저 들어가면서부터 왕따 당했어요. 국회의원 됐는데요. 네. 5월 30일 날 이제 국회의원이 돼요. 그렇죠. 30일 날. 네. 그러면 31일하고 31일 이틀밖에 안 왔는데 한 달치 세배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거부를 하고 그 법은 1호 법안을 제가 냈어요.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그 법을. 왜냐하면 이틀치만 줘야 된다. 그렇죠. 말이 되냐 이게. 국가의 돈이고 국민 세금이다. 이걸 싸워가지고요. 5년간 싸워가지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틀밖에 안 줘요. 근데 이게 싸우는데 5년 걸리니까 저한테 뭐냐면 당신은 인간시장으로 돈 벌었으니까 까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하더라고요. 그럼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저 국회의원 처음에 됐을 때요.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꿔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가니까 또 국회의원 전용 사우나가 있어요. 그것도 여성용은 없고 남성 사우나만 있어요. 이거 없애든가 여성용 만들고 직원용 만들기 전에는 난 안 다닌다. 단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왜 배지를 달고 다니냐. 나는 8년간 한 번도 안 달고 다녔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끝까지 그 사우나 없애달라고 그 국회의장하고 싸웠는데요. 계속 거절하다가 맨 마지막 때 이만석 국회의장께서 저를 보고 당신 말이 옳다. 해줄게. 그래도 이제 저는 해줄지 안 해줄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김정숙 의원하고 몇 여성 의원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고맙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의장께서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김아무개가 김홍신이 하도 때를 써서 여성용 사우나를 만들어 주겠다. 고맙다고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농담이죠.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우나에 김홍신 동상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그랬더니 대신 두 눈을 감은 동상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하려면 한쪽 눈만 뜨게 해주셔. 그런 거. 그래서 네. 이제 여성용도 생기고 직원용도 생긴 거죠. 직원분들이 일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일은 정말 그 보호자팀들이요, 너무 혹독하다 할 만큼. 그러니까 왜 우리 하루에 8시간 뭐 노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안 지켜지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상습적 당론 거부자, 그 맨날 당하고 총재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알려져 가지고 유명했죠. 예, 네. 별명이 무지 많았어요. 뭐
여의도 장총차 남행어사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빈라덴이라는 너무 말을 안 듣고 싸운다고 그래서 그런 명칭까지 제가 갖게 된 것이 그 국회 활동이었죠. 그렇게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8년 연속 의정평가 1등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종합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평생에 8년으로 1등을 해본 건 그거 딱 한 번, 그게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정치 쪽 일을 하시고 지금은 뭐 다시 본업으로 들어오셨겠지만 또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정치를 해보니까요, 국민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옳은 마음, 바른 마음, 국민을 섬기는 머슴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회의원도 여러 명 나왔고 시장, 뭐 의회의장, 뭐 이렇게 그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부 국비장학생이에요. 거기는 오면은 그 학비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와서 전직 총리, 뭐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학교 총장 이런 분들이 와서 전부 특강식으로 강연을 하고 이제 그 멘토 역할도 해주고 그런 그 아카데미를 제가 지금 8년째 맡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의 내용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이제 국민을 왜 섬겨야 하나, 그리고 선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투표 행위의 그 가치, 그 이제 세계적 그 투표 현황, 뭐 이런 것까지 전부 함께 알려주죠. 네. 듣는 분들은 뭐 굉장히 저명한 인사분들이 또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것들을 얻고 가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 같습니다. 네. 때론 살다 보면은 뭐 다양한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2004년도에 또 뭐 안 좋은 일도 좀 있으셨잖아요. 예, 예. 애엄마가 그 중환자실에서 면회도 하루에 2번밖에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곧 준비해 달라고 할 때인데 그때 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엄마한테 갔죠. 가는데 이제 애엄마가 완전히 그 의식불명 상태인데 제가 그 앞에 가서 그랬어요.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출마를 할까? 해도 돼? 해도 돼? 대답도 안 하죠. 근데 한쪽 눈을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였어요. 살짝. 근데 그게 반대였는지 하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하라고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척하고 와서 출마를 했죠. 근데 이제 선거 운동 중에 4월 며칠에 이제 선거하는 날인데 그 며칠 전에 이제 3월 20날 죽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거의 일주일 이상 선거 운동도 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났는데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쯤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뻔히 이 세상에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전화를 걸어봤다. 이 번호는 없는 전화입니다. 그래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게 이제 짤막한 시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아내가 죽은 지 며칠인지는 기억을 못해요. 하여간 뭐 올해는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아내 전화 늘 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걸어봤더니 그런 그 여성의 멘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시를 한번 써봤죠. 어쩌면 아내분에 대한 선물일 수도 있고 또 아내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좀 그럴 생각이 듭니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누구나 다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남은 사람이 누구나 다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그래요.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행복의 기준점, 행복하게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글도 쓰고 강연을 하면서도 또 제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복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묻지 않으면 전부 마음 밖에, 전부 행복은 남이 가지고 있어요. 행복은 소소한 거 없고 작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스크 쓰고 사람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마스크만 벗고 살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사람을 편하게 만날 수만 있어도 행복이죠. 근데 그전에는 그걸 행복이라고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법을 한국인이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늘 뭔가 비교를 해야 됐거든요. 이게 비교법으로는 행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요, 내 존재는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남은 인생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잘 놀자는 거죠. 근데 노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논다는 게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이게 노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온 우주 역사상 내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즐겨야지, 안 가진 거 가지고 애달퍼 봤자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이 뭐 저한테는 굉장하게 자극을 주셨고, 그 자극을 통해서 저도 좋은 말씀을 제 주위한테 그대로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살면서 제가 부족하니까 그냥 배우면서 느낀 걸 그냥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 애가 다른 이야기를 그냥 드린 것뿐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삶에 있어서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예, 조금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예, 그쵸. 이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기준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신 선생님과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였습니다. 이어서 비하인드 인생 고백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비하인드 인생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뭐 사시면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많은 대화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만큼은 뭐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보통 저는 비교적 그 제자들 강연할 때 글에서 비교적 여러 가지 말을 그냥 털어놓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나는 게 바로 글인데요. 특히 이제 글 쓸 때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초고를요, 원고지도 안 쓰고 A4 용지 그 이면지에다가 글씨가 아주 요만하게 팍팍하게 써요. 그 이제 저만 알아볼 정도로 글씨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경을 쓰고 그걸 이렇게, 어떤 때는 제가 써놓고도 이게 무슨 자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원고지에다가 다시 옮겼어요. 옮겨 쓰고 난 뒤에 그거를 다시 고쳐요. 그러니까 보통 3번 정도 그 고치지 않으면 원고를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원고 청탁이 오면 미리 써버려요. 왜? 고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글이 제일 잘 써집니까? 그러면은 마감 전날 밤 늦게. 그 사람들은요, 제가 글 쓰면은 그냥 푹푹푹 잘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 쓸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고통만 있으면 못해요. 근데 고통 뒤에 오는 그 희열도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열 때문에 또 쓰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도 그동안 잘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선생님께 본인한테 미래의 김홍신한테 짧게나마 편지 한 통만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요. 그 김홍신에게 남에게 보탬이 된 인생, 그 다음에 세상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남긴 사람,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그 작게 모자라지만은 사랑한 사람, 그 다음에 좋은 글을 남기고 가려고 그냥 애탄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사람으로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보탬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작은 나라지만 이 강한 대한민국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 예, 저도 그렇게 살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 프로 나오셔서 네. 인생 철학 얘기 잘 들었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귀담아 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PD하고 작가가 오더니 못 잊는 말이 하나 있대요. 그래 뭐라 하냐면 제가 그래서 강연하면서 인생은 활 쏘기와 똑같습니다. 그 뭐냐? 활을 먼저 쏘세요. 그래서 화살 꽂힌 자리에 관역을 그리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딴 얘기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 얘기만 기억을 하더라고요.